오늘은 영국의 산업혁명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자는 남의 나라 산업혁명 결과에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국의 산업혁명은 비단 영국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나라 산업혁명의 결과지만 관심을 갖는 것이죠. 이 그림은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의 발전상을 보여줬던 제1회 엑스포 장에서 있었던 런던 영국관 크리스탈 전시장입니다. 유리 산업이 발전하면서 요즘에는 유리로 된 건물을 많이 보죠. 요새는 유리가 많이 발전해서 강해지고 웬만한 시멘트 못지않게 철강 못지않게 유리가 강하고 그 다음에 열 전도도 많이 낮아져서 유리로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이게 오히려 싸게 먹힌다 그래요. 그리고 외부에서 보기도 좋고 유리로 건축을 하는 게 요즘은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유리는 굉장히 사치품이었습니다. 보석만큼 비싸지는 않을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보석처럼 이렇게 장신구가 유리로 되어 있었고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탈 유리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박물관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세계에 만방에 자랑하는 그런 만국 박람회였습니다. 이렇게 수정궁이라고 불렸어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제 수정궁이죠. 크리스탈 팰러스인데. 그래서 이게 영국 산업혁명의 영향을 먼저 보면 첫 번째는 양적인 변화, 두 번째는 질적인 변화, 세 번째는 세계에 미친 영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적인 변화는 공업화가 급진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생산력이 급속히 상승했다. 그래서 1750년, 1760, 70년이 영국의 산업혁명 시작기라 그랬죠. 그래서 1750년부터 1850년까지 한 100년간 영국의 산업혁명은 한 70년간 지속됐는데 그 전후로 해서 100년간 보면 1인당 GMP가 그때는 GMP를 쓴다 그랬죠. GDP가 아니라 옛날엔 GMP를 썼어요. GMP가 2.5배, 250% 상승했어요. 산술 평균적으로 하면 1년에 2.5% 평균적으로 성장한 거죠. 누진적으로 얘기하면 숫자가 달라지겠지만 100년의 동안 계속적으로 2.5% 성장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 산업 구조 면에서 1차 산업의 비중이 이제 줄어들고 2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났다. 이 콜린 클라크라고 하는 학자는 이 산업을 구분할 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지금은 익숙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때 이거 많이 안 썼었는데 콜린 클라크라는 경제학자가 처음으로 이 표현을 썼는데 흔히 우리가 1차 산업이다 그러면 뭘 말합니까? 농업, 수산업, 임업 이런 걸 우리가 1차 산업이라 그러죠. 그리고 2차 산업이라 그러면 광업, 공업, 광공업이라 그러죠. 그걸 우리가 2차 산업이라 그럽니다. 3차 산업은 서비스업. 우리가 흔히 요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게 해서 2차 산업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프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소비재 생산 부문과 생산재 생산 부문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국 산업혁명 당시에 있었던 소비재 산업 부문은 면방직 공업이 소비재 산업 부문의 대표적인 거라 그랬죠. 방직업 이런 게 소비재예요. 우리가 주로 입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생산재라 그러면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산업. 그러니까 철공업이라든지 증기기관 이런 거는 생산재 산업 분야겠죠.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통해서 그 이전은 주로 생산재 산업 분야가 없었어요. 주로 소비재 산업 분야가 많았었는데 소비재 산업 분야 중심에서 이제 생산재 산업 분야 중심으로 갔다.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이런 거 다 생산재 산업이겠죠. 그래서 1인당 GDP가 영국의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이렇게 현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요것보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요 그림은 좀 더 좁게 약 400, AD 444년 이후 거를 표현했고 인플레이션 조정치까지 반영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여기 보시다시피 영국의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수직 상승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요 그래프가 조금 더 극적으로 보여지죠. 요거는 조금 더 기간이 짧고 인플레이션 조정실에서 조금 덜 극적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대단한 거죠. 이렇게 인류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그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매우 비약적 발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질적인 변화. 아까 그건 다 양적으로 공업화가 많이 발전했다, 생산성이 증가했다 이런 거고, 질적인 변화는 마크스가 자주 얘기했던 자본과 임노동이 형성됐다. 유물론자들은 자본가,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아닌 물질을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본과 자본가는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계급을 중시 여기고 이 유물론자, 물질을 중시 여기는 유물론자들은 자본, 그러면 자본과 계급을 총칭한 집단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마크스주의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자본과 노동. 그럼 이건 돈과 노동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본과 집단과 노동자 집단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자본과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형성됐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본주의가 이때 시작됐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는 단어는 마크스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용어예요. 마치 자본주의 그러면 캐피탈리즘, 이즘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건 뭐 그때 했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주로 소유권 제도를 중심으로 놓고 하는 얘기예요. 자본을 사유화를 인정해주면 자본주의고,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자본은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이건 사회주의입니다. 반면에 시장경제라는 표현은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냐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주체가 시장 참여자, 수요자, 공급자로 이렇게 나누어지면 이거는 우리가 시장경제라고 그러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계획 당국, 정부 이렇게 한쪽으로 집중화되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계획경제, 명령경제,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질적인 변화는 소위 말하는 계급이 형성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관계로 봤을 때 그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는 신분적이고 관습적인 사회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귀족 신분이 있고 조선시대 같으면 양반 상놈 신분이 있고 이런 사회적 관계가 계약을 통한 사회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잘 말해준 사람이 알버트 헉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Interest and Passion이라는 책이에요. 한국말로도 번역됐어요. 지금은 이제 품절이라서 아마 도서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열정과 이해관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Passion and Interest 이게 무슨 소리냐? 신분사회에서는요,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패션, 열정이라고 번역했는데 패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봉건 귀족이 왕을 배반한다. 만약에 어떤 다른 이웃 나라 왕이 야, 당신한테 내가 좀 더 대우를 해줄 테니까 네 주군을 바꿔라, 나로 바꿔라. 그렇게 해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배반이에요. 그건 천하의 제일 나쁜 짓이에요. 한번 영주가 주군한테, 왕한테 충성을 서약했으면 그걸 바꾸지 않아야 돼요. 요즘 왕자의 게임 보니까 막 밥 먹듯이 주군을 바꾸는 사람들이 또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거는 천하의 몹쓸 짓입니다. 그건 젠틀맨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지.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어떤가? 오늘날 자본주의 계약사회에서 이쪽 회사에서 월급을 1년에 1억 받고 있었는데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서 다른 회사에서 야, 2억 줄게, 당신 우리 회사로 옮겨라.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는 간다고 해서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미국은 그러면 퇴이 갑니다. 그리고 그걸 사회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아요. 아예 회사에 자기 사장한테 가서 저쪽 회사에서 나를 월급 더블 주겠다고 나오라 그러는데 당신 내 월급을 더블로 올려줄 마음이 있냐? 안 그러면 나 저쪽 회사 가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회사 사장은
이 사람이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래 우리도 그만큼 줄게 가지 마라 잡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미안하다 나 월급 못 올려주고 나는 그렇게 못 주겠다 그쪽에서 일사를 악수하고 아주 나이스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회적으로 비난한다든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아직 한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도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자주 그만두고 가는데 이게 오늘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트러스트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지배하는 거죠. 그걸 갖다 비난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 사회는 이렇게 신분이나 사람과의 관계 또는 종교적 열정, 신념 이게 지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전쟁 같은 거 할 때 목숨을 걸어요. 왜 종교라는 것은 자기 신념이고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신념이에요. 이게 지배하는 사회에서는요. 목숨을 걸고 싸워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해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어때요? 자기 죽으면 제일 손해잖아.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딱 따져봐서 결정하는 사회에서는요.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패션이 지배하는 사회로부터 이해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게 되니까 사람이 덜 극단적이 되고 합리적이 되고 이 사람은 자본주의 도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맨하탄, 뉴욕에 이런 데 가서 유태인들이 하던 가게를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인수했다 그래요. 그 유태인들이 세계 어딜 가나 가장 그 상업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다 인수했다 그래요. 왜 그런가 보니까 뭐 웃자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유태인들은 경쟁을 해도요.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은 안 해요. 하다가 손해 날 것 싶으면 서로 타협을 하든지 자기가 사업을 접든지 그리고 딱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경쟁하는데 네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두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 상권을 한국이 잡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내가 사실 그런 걸 경험했어요. 미국의 유학 시절에 30년 전이지만 그때만 해도 이 한국 음식점들, 뭐 한국 식당은 일 별로 없었어요. 또 그리고 한국 물건들을 파는 오리엔탈 마켓이라 그래요. 요즘은 이제 중국 사람도 많고 그래서 오리엔탈 마켓을 주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나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오리엔탈 마켓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지금은 베트남 사람도 있고 뭐 많은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오리엔탈 마켓에 가야 뭐 쌀 같은 거 한국 사람이 먹는 쌀, 그래 김치 뭐 이런 것들 이제 사요. 그래서 일반 서양 그로서리에 가면 그런 거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사요. 서양 그로서리에서 가서 살 수 있는 것들, 과일이나 뭐 이런 거 다 고기나 이런 거 거기서 사고 한국 마켓에 가서 이제 코리안 마켓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리엔탈 마켓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데 가서 이제 한국 음식을 사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독점이에요. 왜? 한국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웬만한 도시들은 독점인데 좀 큰 도시에 가면 이제 경쟁이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몰려 살고 다 한국 가게들은 몰려 있어요. 코리아타운 같은 데 몰려 있는데 거기 가면 다른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가게를 열어요. 그 옆에다가. 그런 두 가게가 이제 경쟁이 벌어지죠. 내가 이제 한번 갔더니 어떻게 뭐라고 써 있냐면 20불 에치 사면 20불짜리 쌀 한 포대 공짜로 줘요. 그럼 남는 거 없잖아. 그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신났지. 가뜩이나 가난한 유학생들이 신났지. 거기 가가지고 막 한 25불어치 사고 미안하니까 5불어치 더 사고 그 쌀 한 포가 하다가 50불어치 살 일이 있어도 두 번에 나눠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사고 또 다시 한 번 가서 사고 그럼 쌀 2포 생기잖아.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해가지고 한 가게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경쟁을 따라 할 수 있는 자본가가 살아남는 거지. 그래서 진짜 지독하다. 한국 사람들 이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이 어부지를 얻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 패션이 지배하는 시대는요. 굉장히 전쟁이 치열합니다. 왜? 죽어도 양보 못하는 이념, 신념 이거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자본주의가 나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인트레스트가 지배하는 사회가 좀 드라이하고 이제 자기 이속만 채리고 좀 나빠 보이는데 오히려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럴듯하죠. 그래서 난 이 책이 아주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제 활동의 목적이 그 전까지는 자급자족이었어요. 자기가 쓰기 위해서 생산한다는 소리죠. 근데 이제 경제 생활의 목적이 자급자족이 아니라 남한테 팔기 위해서, 이걸 상품 경제라 그러죠. 남한테 팔 목적으로, 영리 목적을 가지고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병폐 중에 하나를 불황이, 경기 변동이 생기는 거라 그래요. 그게 마치 자본주의의 병폐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경기 변동이 왜 생길까요?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경기 변동이 생긴다고 막수주의자들은 얘기해요. 과연 그럴까?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경기 변동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경기 변동은 공산주의에도 생겨요. 공산주의에는 경기 변동이 어떻게 나타날까? 불황에는, 자본주의 경기 변동은 불황에는 가격이 떨어지고 실업자가 늘고, 호황기에는 물가가 오르고, 그죠? 이게 경기 변동의 특징이죠. 공산주의에는 경기 변동이 없을까? 거기도 있어요. 물자가 모자라면 자본주의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고 직장이 날아가고 그런 걸로 나타나는데, 공산주의는 계획 경제니까 나라에서 물자 공급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가격 떨어질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공산주의에서는 줄이 길어져. 물건이 부족해져서 줄이 길어져요. 돈은 배급받으니까 다 있는데 사겠다고 해도 물건이 없어. 그러니까 배급 줄이 길어져. 소련에서 말기에 나타났던 현상이 그런 현상이죠.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이 경기 변동이라는 게 생기는가? 참 그 불황이라는 건 희한한 거예요. 공장 시설도 있어.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 팔고 싶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 생산을 못해. 그게 희한하잖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생산이 안 돌아가. 그게 불황이에요. 왜 불황은 오는 것일까? 결론은 뭐냐면, 불황이 오는 이유는 상품 생산을 해서 그래요. 상품 생산이라는 게 뭐예요? 남에게 팔 목적으로 생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른 거예요. 자급자족 경제는 내가 쓸 건 내가 생산하니까 내가 안 쓸 거면 생산 안 하면 돼. 그런데 자본주의 상품 경제라는 것은, 상품 경제 자본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도 있어요. 왜? 자기가 자급자족이 아니니까. 자급자족이 아닌 모든 사회는 남한테 팔 목적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다른 주체예요. 결정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팔릴 줄 알고 생산을 했어. 안 팔려.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가격을 깎아주고 하겠지만 그래도 안 팔려. 그러면 재고로 쌓아놓죠. 나중에는 쌓아놓을 창고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생산을 줄여야지 방법이 없지. 생산을 줄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생산을 줄이면 사람을 해고해야 되잖아. 그 생산하는 사람이 필요 없잖아. 해고 당한 사람은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더 못 사. 그럼 더 안 팔려. 이 악순환이 돌아가는 게 불황이에요. 결국 불황이 생기는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사는 사람과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주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상품 경제를 갔어요? 그럼 경제 전체가 효율적이니까 상품 경제를 갔잖아요.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효율적인 상품 경제를 선택할 것이냐, 경기 변동은 있을지라도, 아니면 그거 포기하고 아예 자급자족 할 것이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급자족하면 얼마나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 경제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이 경기 변동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변동이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자본주의의 큰 변화 중에 하나죠. 아까 노동자 계급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했고, 이 노동자 계급이 형성돼서 노동자 계급들이 굉장한 이제 고통을 받는다. 이게 이제 막스가 강조했던 건데, 모던 타임즈라는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이 영화를 보면 이걸 아주 풍자적으로 해학적으로 묘사를 해놨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관심 있으면 안 본 사람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한 장면에. 세 번째 질적 변화 중에 하나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영국은 자유무역이 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파지티브섬 게임이다. 누이 좋고 내부 좋고 수출하는 나라나 수입하는 나라가 둘 다 이득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아담 스미스의 그런 절대 비교 우위 가설을 받아들여서 리카르도는 상대 비교 우위 가설로 발전을 시켰어요. 두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만 있어도 두 나라 간에 특화해서 무역을 하면 두 나라가 다 이익이 된다. 이걸 숫자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이론에 의거해서 선진국들 사이에 서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곡물법을 폐지하고 네덜란드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항해법, 내비게이션 액트를 폐지하고 이렇게 자유무역 체제로 자기네 나라 시스템을 바꿔갑니다. 그리고 선진국들한테 자유무역을 하자 그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영국과 프랑스 간의 최초의 FTA, 자유무역협정, 이든 협정이 맺어졌다 그랬습니다. 1860년대는 자유무역 제국주의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제국주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 제국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영토 확장의 야심을 가진 나라를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그래요. 제국이라고 그래요. 사실 오늘날 미국이 제국주의냐 여기에 대해서 일부 친막스주의 학자들은 미국을 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는 미국은 제국은 아니에요. 왜? 미국이 어느 나라 영토를 확장하려고 시도를 한 적은 없어요. 중국은 어떠냐? 어떤 사람은 중국이 가장 오래된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은 현재 시진핑 체제 하에서 계속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나라들을 막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중국은 제국이고 미국은 제국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시대는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다 영토 확장의 야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제국주의 시대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확대된 자국자족 체제라고 그랬잖아요. 식민지 간에는 무역을 하지만 식민지가 아닌 나라하고 무역을 안 했는데 이때는 무역을 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떤 사람들은 제국주의론자조차도 자유무역 제국주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질 않아요. 이든 협정이 맺어지고 나서 영국은 프랑스 다음으로 스페인, 그다음에 독일 여러 선진국들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선진국들끼리도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서 한동안 자유무역성이 확산되는 듯 해요. 그런데 지난번 시간에 1873년부터 세계 대불황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황이 오면 자유무역을 하기 싫어해요. 왜? 불황이 왔으니까 먼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보호주의로 가게 되죠. 그래서 잠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때 자유무역이 확산됐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주로 원료나 식량을 수입하고 수출은 거의 공업제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제품이 30%, 철강 11%, 기계 3%, 요즘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소비자가 많지만 이런 것들이 주로 수출이 됐습니다.